올해 2021년 주식시장은 또 어떻게 또 보여질지. 지수가 2,500일 때 이제 컬럼에다가 3,000을 갈 것 같다라는 컬럼을 썼어요. 그 버블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대표님 지금 이제 버블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모르죠, 사실. 이게 지금 버블인지 아닌지. 근데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버블들, 비트코인, 뭐 아니면 부동산도 있었을 때고 아니면 주식도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만나본 버블은 항상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갔어요. 나 이게 여기가 버블의 끝이야 라고 생각해서 팔면 항상 더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3,000이 끝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근래에 3,000이 넘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끝이야 했으면 분명히 4,000 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제가 본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내년에 지수가 좀 많이 올라서 4,000 버블이 좀 쌓이더라도 4,000까지 한번 구경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2021년에. 네, 그렇죠. 올해 1년 만에 못 갈 수도 있으니까 한 1, 2년 정도 동안 버블이 쌓여서 4,000까지 갔다가 그리고 2023년, 2024년쯤에 다시 2,000으로 내려오는 지수가 다시 반토막 나는 네, 그런 위기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일단 제가 생각했던 지수는 3,000까지였는데 그 이상이 벌써 1월 달부터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다음 시나리오를 사실 구체적으로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왕 여기까지 온 거면 대한민국 주식시장 힘이 어디까지 가는지도 한번 보자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이런 버블장을 제가 15년간 주식하면서 처음 보는 버블장이거든요. 이렇게 원사이드로 계속 오르는 장을 저도 처음 경험해봐요. 그래서 이런 장도 있었구나. 이런 장도 이렇게 움직여지구나라는 게 이번에 느껴지는 거라서 저도 처음 보는 장이니까 되게 설레고 재밌고 매일매일 즐겁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장이죠. 이제 2021년 올해 장은 상승을 좀 했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단기적인 조정을 거치고 버블이라는 단어가 대중매체에 되게 많이 나올 시기까지는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는 편이에요. 올해는 좀 더 가지 않을까 기대도 하시고. 네, 그렇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근데 한 3월까지, 4월까지 조정이 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은 좀 해요. 네. 그럼 작가님께서 보시는 어떤 뭐 오랫동안 투자를 하시면서 공부 많이 했으니까 버블장의 어떤 판단하는 기준, 이런 거가 있으면 되게 버블장이다 그런 게 있으신가요? 종목이나 아니면 비트코인이 제가 처음에 2,000만 원 갔을 때 버블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버블의 기준은 사실 이거 책에서 담으려고 그러다가 논란이 많을 것 같아서 안 담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버블의 장은 1년 안에 자산 가치가 10배씩 오르는 것들은 다 버블이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편이에요. 그게 뭐든지 간에. 1년에 10배요? 네, 1년에 10배 오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비트코인 안에서도 많고 주식도 많아요. 1년 안에 10배 오르는. 그러면 그런 버블이 왔을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버블이다 아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주식이 오른다 안 오른다를 판단할 때 그걸 판단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근본적으로. 돈을 매매 차익 수익을 내야 돼. 맞아요. 돈을 벌기 위함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버블인 주식이 있어요. 비트코인이 만약 지금 4,000만 원이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6,000 간다, 뭐 5,000 간다라는 생각이 들면 지금 사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지금 이렇게 상승할 때는 편승을 못 했어요. 그럼 제가 아는 거는 상승하는 주식은 저는 안 봐요. 이 상승하는 주식들이 나중에 내렸을 때 내가 뭘 할 건지를 봐요. 저는 모든 투자물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오르고 있을 때는 안 봐요. 그러다가 내렸을 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때 그때 또 이제 내가 사모야지라는 생각을 해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도 그래서 제가 400만 원일 때 이제 비트코인 빙하기라 하니까 우리 사모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컬럼에 계속 썼던 거예요. 남들이 이제 다 끝났다 할 때 우린 사모아야 됩니다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이렇게 오르니까 또 더 오른다라는 판단을 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못 해요. 네, 저는 얘네가 내렸을 때 나는 다시 언제 살 거고 이 비트코인이 언제쯤 내려왔을 때 내가 다시 사 모으면 돈이 될까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장에는 하락장을 준비하고 하락장에는 상승장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 들었던 거는 제가 기준으로 생각하는 자산 가치가 1년에 10배 이상 오르는 버블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락하는지를 보면 다 비슷한 패턴으로 하락을 해요. 이거는 이제 팁인데 차트를 그런 종목들이나 아니면 그런 투자물의 차트를 꼭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반복해서. 1년 안에 자산 가치가 10배 오르는 주식들을 다 차트를 프린트해가지고 보세요. 그럼 특정 시기에 항상 반등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진짜 돈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공부법인데 뭐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대표님 비트코인 400만 원인데 비트코인을 왜 사야 돼요? 비트코인이 뭐예요? 물어보는데 전 몰라요. 그냥 내가 2천만 원일 때 나는 400만 원 사야지라고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있었고 그래서 그 시나리오 그냥 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수익을 다시 1,000만 원까지 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대표님 지금 비트코인 4천만 원인데 아직 가지고 계세요? 물어봐요. 없어요. 없어. 1,000만 원일 때 이미 다 팔았거든요. 없어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해보세요라고 물어봐요. 몰라요가 제 정답인데 저는 모르는 건데 자꾸 예측을 해달래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좀 힘들어요. 유명해지면서 힘들어진 건 그런 거예요. 제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없는데 막 있는 것처럼 남의 이야기를 꺼내서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올라 있으면 너무 비싸니까 나 내려오면 살 거야. 네네. 마음은 먹는데 막상 내려오면 못 사죠. 사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더 빠질 것 같다는 확신이 있으면 못 사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내가 더 빠지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돼요. 더 빠졌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네, 근데 그 시나리오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돈의 시나리오라는 책도 그렇게 해서 쓴 거거든요. 대표님 올라도 불안하고 내려도 불안하고 들고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맞아. 그 이유가 뭐냐면 내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내 상황에 어울리는 기준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그 내 기준이 없으니까 남이 사라고 해서 사고 남이 좋다 해서 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들고 있어도 불안하고 뭐 해도 부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블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내가 버블을 활용할래, 나 버블로 돈을 벌어볼래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버블이 역사상 나왔던 모든 차트들을 다 보라는 거예요. 예전에 툴립 버블도 있었죠. 그리고 저 뉴턴에 투자했던 투자물도 그게 회사 이름이 사우스 뭐였는데 그 회사의 차트도 그다음에 OCI라는 종목의 차트도 비트코인의 차트도 2000년도 초반에 코스닥 지수의 차트도 다 똑같아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 버블이라는 걸 많이 하는데 그게 그 이후에 어떻게 움직여졌는지를 보고 분석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도, 2001년도 때 코스닥 지수를 보면 비트코인 차트랑 똑같아요. 그 하락하는 모습이 똑같아요. 400만 원이라는 기준이 나온 것도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코스닥이 예전에 2000포인트 가까이 갔다가 400포인트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400포인트에선 반등이 나오구나. 그래서 한 거예요. 딴 거 없이. 근데 사람들 대기 제가 비트코인을 잘 알아서 샀다고 그러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2천만 원일 때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얘가 여기까지만 내려와라. 여기까지만 내려오면 내가 수익을 내겠다. 단지 이제 저도 제가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한 시간이 확신이 적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 전체 자산의 10분의 1 정도만 들어갔어요. 네, 뭐 비트코인을 또 샀다고 돈 벌었다 그러니까 뭐 수십억 사셨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 아니에요. 한 3억 이렇게 들어갔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 성향에 맞는 제 기준에 맞는 투자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걸 잊고 그걸 먼저 준비를 안 하고 딴 것부터 투자부터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2020년에 주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셨는지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바이오주, 그 대형주들 위주로 그때는 사실 뭐 어떤 주식을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기만 올랐으니까. 그래서 책에서도 담았지만 저는 지수를 먼저 보는 사람이라서 지수가 오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가 오른다라는 판단 하에서는 최대한 분산 투자를 하자라는 주의였기 때문에 그냥 대형주들 다 담았죠. 그때 뭐 담겨있던 카카오도 있었고 뭐 아니면 네이버도 있었고 아니면 지금 뭐 녹십자 뭐 지금 유행하는 종목들 뭐 바이오주들 이런 것도 담겨 있었고 포트폴리오는 다양한 업종을 담았어요. 대신에 이제 업종을 나눠서 담는 게 저한테는 중요했어요. 한 업종만 담는 게 아니라 한 5개 업종을 담았었고 거기서 시가총액 1위부터 뭐 3위까지 이렇게 해서 총 한 5, 60종목 정도를 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올라올 때 정리를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럼 올해도 그럼 작년과 비슷한 그런 업종 비중으로 이렇게 가져가실 계획이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시나리오는 다 틀렸거든요. 2020년대. 그래서 저는 사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치 투자자나 장기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담아서 들고 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전문가들처럼 내년에 뭐가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는 해드릴 수 없고요. 왜냐하면 저는 내일 사는 종목도 다르고 또 한 달쯤 있다가 제가 또 좋아하는 종목이나 더 강한 종목이라 생각이 들면 또 달라요. 근데 지금 와서 1년 뒤에 많이 갈 종목을 제가 신이 아니라서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대신에 이제 항상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그 종목이나 뭐 어떤 게 좋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찾아라고 하는 편이에요. 지수보다 강한 종목. 지수보다 강한 종목. 네,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그때 1300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직전의 고점이었던 뭐 1500이나 아니면 1800 정도를 회복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1500을 회복할 때쯤에 바이오주들이나 아니면은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은 코스피가 1500을 회복 못했는데 얘네들은 직전 주가를 벌써 다 회복했어요. 얘네들이 강한 녀석이에요. 코스피보다 많이 오르는 녀석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종목이 강한 종목이고 어떤 종목이 센 종목이고 어떤 종목이 주도 종목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코스피랑 비교해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기준이. 네. 그리고 코스피가 내릴 때 잘 안 내리는 종목들. 그리고 코스피가 폭락할 때 폭락을 잘 안 하는 종목들. 그리고 올라올 때 더 빨리 오는 올라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강한 종목이에요. 실제로 지금 뭐 100%, 200%, 300% 수익이 나는 그런 빨리 올라왔던 종목들을 보면 2020년도 3월에 폭락했을 때 그때 덜 빠졌어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덜 빠지고 빨리 회복하고 그런 녀석들이 더 간다라는 거예요. 내년에 지금은 어떤 종목이 좋은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또 하락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럼 하락을 했을 때 지수가 하락을 했을 때 안 빠지는 종목들이 생길 겁니다. 그럼 그 종목들이 이제 다음에 시장을 이끌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막 좋아 보인다라는 종목들, 어느 게 더 세다라는 종목들은 잘 모르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 저도 역시나 조선주들. 조선주들. 네, 조선주들. 지금 제가 조선주들로 가치 투자를 해서 마이너스 50%를 잃고 가치 투자를 포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서브프라임 오기 직전에. 그래서 그때 조선주들이 2004년, 뭐 5년, 6년, 7년 엄청 좋았어요. 그때 그렇죠. 뭐 조선주들이 대한민국을 거의 이끌었으니까 STX 조선해양도 그때 막 엄청 잘 나갔었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몰락하는 그 과정을 제가 주워 담았던 거죠. 같이 투자한다고. 네. 근데 그때 이제 실패를 하고, 한참 지났는데 지금도 아직도 훨씬 그때 대비해서도 엄청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조선주 검색하면 되게 많은 분들이 조선주가 좋은 이유에 대해 설명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보고 조선주 저도 관심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그거 빼고는 특별히 뭐 추천할 만한 종목이 있거나 뭐 이렇지는 않아요. 조선주는 코스피 대비해서 저번에 3월 달에 빠질 때 덜 빠졌었나요? 아니요. 많이 빠졌고 아직 못 올라왔어요. 짧은 올라왔는데 이건 안 올라왔어요. 네, 많이 못 올라왔어요. 그런 관점. 네, 많이 못 올라왔고. 그래서 항상 코스피가 많이 오르면 대형 우량주를 많이 사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코스피가 많이 오른다라는 거는 대형 우량주들이 안 올라오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대형 우량주들이 한도 끝도 없이 한 섹터만 계속 오를 수는 없어요. 어느 섹터가 하나 올라가면 다음 섹터가 또 따라서. 네, 따라서 올라가. 키 맞춤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들어오른 종목들을 이렇게 키 맞춤을 하는 거를 받아먹는 것도 되게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그때 섹터를 회복하지 못했던 업종 중에 하나가 조선주고, 근데 그래서 조선주에 관심을 가졌더니 되게 많은 전문가들이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도.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요새는 양질의 정보가 원체 유튜브에 많으니까 그냥 조선주 검색만 해보고 이렇게 들어봐도 내가 봤을 때도 여기에 동의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씩 자산을 배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투자는 좋은 상품을 최적의 타이밍에 사고 팔 때 비로소 완성된다. 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네. 또 좋은 상품인 거는 알지만 이걸 또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네. 그 결과는 또 되게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최적의 타이밍을 찾는 방법이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다 제가 하는 투자법에 대해서 대부분 다 진짜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사요. 제 투자 철학은 딱 하나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산다.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이 생길 때 판다. 이게 다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제가 첫 책 썼을 때 2019년도에 네네. 1월에 그때 이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줄어들 거다. 그 자산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또 그때보다 이슈가 되게 많이 줄었죠. 사람들이 생각보다 대중들이 관심이 이제 부동산에서 좀 많이 떠나는 편이에요. 주식으로 지금 또 다 보였죠. 근데 또 주식도 일정 사이클이 지나면 또 내리면 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투자처에 내가 그냥 투자를 한다, 공부를 많이 안 하고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 대중들의 관심이 없는 투자물이 최적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다른 공부를 안 할 거면. 네, 그래서 공부를 할 거면 이런 질문이 의미가 없어요. 최적의 타이밍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사람들이 다 주식에 관심을 가지니까 저는 주식을 안 하냐? 아니거든요. 저는 매일매일 하는 트레이너니까. 근데 이건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이 저한테 최적의 타이밍이에요.
근데 또 저하고 다른 성향이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뭐 1년에 한 번만 투자할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만 투자할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만 투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은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에 맞는 투자법이, 그래, 내가 최적의 투자 타이밍을 찾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투자물이 좋은 투자물이냐라는 거는 그걸 보는 기준도 사실 되게 간단해요. 대중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종목들이에요. 왜냐하면 최소 그런 종목들은 망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을 때 하락할 때 내가 어떻게 살 건지, 내가 어떤 투자를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해보시라는 거예요. 많이 돌려보고.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이후에도 한번 찾아보고, IMF 이후에도 찾아보고, 지수가 이렇게 급등했을 때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나중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 보시라는 거예요. 차트를 많이 돌려보고, 회사도 한 번씩 다 분석해보고. 그러다 보면 이 종목들이 다시 하락했을 때 나는 이게 눌림목이 될지 아니면 계속 하락이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눌림목이 될 만한 종목들을 찾아내는 안목을 스스로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준비를 되게 오래 했는데 그게 1년 있다 왔다, 뭐 3개월 있다 왔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자기가 공부했던 그 투자물이 내려왔을 때가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좋은 투자물에 최적의 타이밍에 투자를 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투자할 곳에 공부를 하고 그 투자물이 내가 생각했던 가격대에 왔을 때 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 이야기를 쓴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이라도 이거 사야 될까요? 라는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렇죠. 또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 게, 오르고 나서 얘기하는 것들은 다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비트코인이 예전에, 자꾸 비트코인 이야기를 드는 게, 비트코인이 예전에 되게 핫했고, 지금도 좀 핫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예전에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이 넘었을 때, 지금 삼성전자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비트코인은 더 간다. 5천만 원, 6천만 원 간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2천만 원에 샀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4천만 원까지 두고 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몇 명이나 해서 거의 없겠죠. 380만 원까지 내려왔었으니까. 그것도 1년 만에. 쳐다도 안 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 팔고 쳐다도 안 볼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가치 투자한답시고 사모았다가 마이너스 50%에 다 팔고 쳐다도 안 봤는데 다시 내가 샀던 가격까지 올라왔던 것처럼 쳐다도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가 내려왔을 때 당신이 버틸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의 사람이고 그런 성향의 사람이면 사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타이밍이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 사는 건 중요하잖아요. 내가 더 갈 것 같아서 계속 들고 있을 수 있으면 계속 사모으면 되죠. 근데 그걸 못 버틸 사람이라면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버틸 수 있는 자금까지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가치 투자를 하는데 여유자금으로 하세요, 적금식으로 하세요라는 이야기가 결국 그 말이에요. 내가 버틸 수 있냐 없냐. 돈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결국 4천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2천만 원일 때 샀던 사람들이 지금 4천만 원까지 다 들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향에 맞는 걸 찾고 내가 버틸 수 있는 사람인지 못 버티는 사람인지 한 번은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소액이라도 넣어놓고. 삼성전자를 계속 사모을 것 같으면 계속 사모으셔도 돼요. 대신에 이게 3만 원이 되고 2만 원에 대해서 마이너스 50%가 오면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더 살 건지 말 건지 그만큼 확신을 스스로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삼성전자 계속 많이 올랐고 이렇게 지금 유명해졌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SK텔레콤이 지금처럼 올랐으면 사람들은 또 다 SK텔레콤으로 물어보겠죠. 근데 그때 삼성전자를 사모았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빈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좀 안전한 것만 할래 해서 SK를 계속 사모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수익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니까 할 수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앞으로도 삼성전자 한 종목만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예전에 대우도 누가 망할 줄 알았겠죠. 그죠? 근데 그 대한민국 1등이었던 대우가 망했을 때 그 주식이 대한민국 1등 주식이니까 계속 사모았던 사람들은 수익 조정이 될 때까지도 사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오른 주식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이게 좋냐 안 좋냐, 더 가냐 안 가냐, 사모야 안 사모야 되냐라는 질문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찾은 주식이 무엇이든지 간에 당신이 돈을 벌 수 있냐 없냐라는 판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찾고 그런 시나리오를 세울 때 비로소 진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내 실력으로 작은 돈이라도 벌어봤으니까
다음에 조금 더 큰 돈으로, 조금 더 큰 돈으로, 그러면서 실력도 늘고 확신도 가지고 부자가 되는 돈이 되는 거거든요. 저처럼 삼성전자 살까 말까 이런 종목 물어보지 말고 네.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이게 말씀이신 거죠.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똑같이 대답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럼 주식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네. 그런 안목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네. 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뭐 작은 돈으로 네. 투자를 해본다거나. 저는 100만 원 정도를 놓고 네. 뭐 업종을 분석해 보는 걸 먼저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네.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찾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지수보다 강한 업종을 5개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20%씩 뭐 20만 원씩 네. 그 업종 1, 2위 회사에다 넣어보는 거예요. 그 실제로 지수가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가 만약에 뭐 5%가 올라왔는데 얘가 몇 프로 올라왔는지 측정을 해보라는 거예요. 진짜 지수보다 센 녀석이었는지. 그리고 지수가 빠질 때 덜 빠지는 종목을 또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섹터에다가 내가 이 업종을 조금 더 사봐야지. 그래서 또 20%씩 사보고. 그러면은 아 내가 지수보다 강한 업종이 뭔지를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우량주 뭐 여러 개 사놓으세요. 뭐 아니면 삼성전자만 사놓으세요. 이러면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내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을 지수로 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어떻게 보면 되게 공평한 거잖아요. 누구나 볼 수 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제가 지표를 삼는데 공부할 수 있는 지표를 삼는데 되게 중요한 거는 공정성이 보장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좋은 정보도 4개에 들어왔을 때 돈이 안 되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나 공평한 정보를 가지고 기준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어떤 지표보다 되게 많이 담고 있고 거시적으로 그리고 되게 공정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거니까 이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해보라는 거예요. 주식을 공부할 때. 그래서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찾고 항상 그것만 이야기해요.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찾아보세요. 스스로. 그리고 그걸 검증해 보세요. 그래서 100만 원 정도로만 그렇게 한번 스스로 검증해 보면 나중에 그 100만 원을 다 잃을 때쯤이면 훨씬 실력은 많이 늘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당연히 다 잃기 전에 돈을 번다면 실력에 맞게끔 100만 원 넣었다가 300만 원 넣었다가 500만 원 넣었다가 1000만 원 넣었다가 점점점 내 포트폴리오 내가 공부한 시간만큼 내가 가지는 확신만큼 금액을 늘려나가면 그게 저는 진짜 부자의 돈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하는 많은 분들한테 그런 공부를 좀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투자를 하지 말고. 아까 이제 작가님께서 본인께서 트레이더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 트레이더하고 일반 투자하고 다른 점이 어떤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전업 투자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단기 매매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산이 네. 크게 큰 사람들은 전업 투자자를 가치 투자자로 또 많이 하세요. 장기 투자로도 많이 하고 스윙 투자도 많이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원금 적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기 매매가 주력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대부분의 돈을 벌었기 때문에 주식 잘한다 그러면 뭐 가치 투자도 되게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단지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은 가치 투자 안 한다. 재무제표를 안 본다 생각하는데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반대로도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은 차트를 안 본다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만나본 부자들은 두 개 다 잘해요. 두 개 다 잘하는데 내 성향과 상황이 가치 투자에 맞으면 가치 투자를 하는 거고 내 성향과 상황이 나는 마이너스 30% 50% 이렇게 내려오는 걸 못 버텨. 그러면 나 무서워서 잘라내는 사람이야. 그럼 이런 사람들은 요번에 뭐 3월 달에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가치 투자들이 마이너스 30% 50% 맞았을 거거든요. 그걸 감당하고 지금까지 버텼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이 난 건데 그걸 감당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감당 못하는 저 같은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까지 손실이 나기 전에 잘라내는 편이고 그거를 내가 기업을 믿고 그걸 버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치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성향과 상황이 뭔지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그 성향과 상황에 맞게끔 내가 단기 매매를 한다고 그래서 되게 회사가 안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재무제표는 다 봐요. 그리고 또 재무제표 보는 사람들도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도 지금 같은 장에 내가 더 갖고 있는다가 아니라 조금 포트폴리오 좀 정리하고 좀 덜 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이런 행위도 차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그 차트를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한 가지 방법이 정답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단기 매매자들도 가치 투자를 하고 가치 투자자들도 단기 매매 관점으로 차트를 보기도 한다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합니다. 부동산이랑 비슷하네요. 네, 맞아요. 네, 그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개념으로 투자를 접근을 하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창업이든 대부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원리는. 어떤 방식으로 내가 돈을 버는지가 중요한 건 거지 하나가 정답이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